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한 40대 주부입니다. 처음 결혼식을 올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니 감개무량해지네요. 이 채널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비슷한 입장에서 결혼 생활을 겪으신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제 일상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세월이 세월인 만큼 제게도 여러분만큼이나 이야기가 많이 쌓였는데요. 그간 여러분들 이야기 감사히 들은 만큼 제 얘기도 들려드리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싶어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들 둘, 딸 하나 있는 집에 둘째 아들한테 시집을 왔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남편의 형제, 남매들 모두 다 성격이 순하고 모진 구석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보통 처음 결혼식 준비한다고 할 때 서로 의견 차이로 싸우는 경우도 많고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통에 갈등을 겪는 일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거 모르고 비교적 수월하게 결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런 평화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막내 여동생인 시누이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아무래도 미혼일 때보다는 집안 행사 때 자주 보기 어려운 편이고 남편의 형님은 대학교 마치고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시고 취업도 외국에서 하셔서 결혼 초반에는 역시 쉽게 뵙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마치 외아들 내외인 양 시부모님과 더욱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죠. 아가, 이렇게 자주 들르지 않아도 된대도 너도 네 생활이 있는데 노인들이 너무 너 고생시키는 것 같아. 어머니도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 밥하기 귀찮아서 신랑 데리고 밥 얻어먹으러 온 거라니까요. 내가 뭐 손재주 있다고 시애미 밥을 얻어먹으러 온 거겠어. 그저 늙은이도 외로울까 네가 마음 써주는 거 다 안다. 아휴, 어쩜 이렇게 고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꼬. 어머님은 제게 고운 아이라며 쑥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정말 마음씨가 고우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시죠.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부모님 두 분이 내내 맞벌이를 해오셨던 탓에 시어머니께서 남편 형제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살뜰한 돌봄은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인지 연애할 때에도 남편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다운 가족 간의 일화라든지 형제들과의 당연한 일인 듯 매일같이 통화하는 버릇 같은 것이 참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제가 외동이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부로 친구들과 더 어울리느라 밤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가곤 했던 저와 남편의 가전 환경이 속으로 내심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당신 가족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혹시 결혼하고 내가 그 사이에 끼기 어려울까봐 솔직히 걱정돼. 자기 말 들으면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 같은데 나도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조금만 잘해도 금방 정주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야. 그런 걱정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얼른 시집이나 오세요. 그래도 제 가족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더 그러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어요. 왜 다들 그러잖아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저 아저씨 아줌마가 정말 내가 알던 부모님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고. 제 자식한테 하는 거랑 남의 자식한테 하는 건 엄연히 다른 거라고. 남편한테야 평생 사랑해온 자기 가족이니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 만나게 된 남편의 가족들은 정말 남편의 말처럼 정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말이지 하나를 받으면 둘을 도로 해주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 법이고 경찰이고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결혼하고 3년간은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3년차가 되던 해 외국에서 일하시던 아주버님께서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로 발령받으시며 드디어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시댁 주변에 사는데 큰아들 혼자 머나먼 타향사를 보내신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장남 걱정에 노심초사하셨어요. 이제 아주머니께서 한국에 정착해서 지내게 되시면 시부모님께서도 큰 걱정을 덜게 되실 테니 저 또한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저희 결혼할 때 급히 귀국하셔서 짧게나마 뵌 것이 전부였지만 잠깐 봤는데도 말투나 행동이 저희 시아버지와 남편이랑 똑 닮은 배려심 넘치는 분이셨어요.
물론 사람이야 길게 두고 오래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겠지만 처음 시댁 식구들을 대할 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버님과도 돈독히 잘 지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재수씨, 그간 큰아들인 제가 해야 할 효도 우리 정수랑 재수씨가 다 해주신 거 잘 알고 있어요.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재수씨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앞으로 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재수씨도 너무 어려워 마시고 편히 대해주세요. 저는 정말 한 거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정이 많으시고 살갑게 대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시댁신설을 많이 졌죠. 정말 잘 오셨어요, 아주버님. 서글서글 웃으며 먼저 다가와 주시는 아주버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주버님이 귀국하고 나서는 시댁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예상대로 그간 아들을 먼 곳에 보내놓고 걱정이 많으셨던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본래도 두 분 다 웃는 상이시긴 하셨지만 한결 환해지신 시부모님 표정을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말씀이 허투루 한 말은 아니셨는지 아주버님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요.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시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가고 저희 부부에게도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까지 하시며 가족들과 단란히 지내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아주버님이 다니고 계시던 회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꿈이라고 불리는 직장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일이 많기도 했죠. 그 와중에 얼마 안 되는 휴일을 쪼개 가족들에게 할애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주버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큰아들을 옆에 끼고 사시다 보니 어느새 시부모님께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였죠. 저희 부부도 결혼이 이른 편이 아니라 30대 중반이 다 되어 결혼했는데 남편과 연년생인 아주버님은 당시 40을 코앞에 둔 나이였거든요. 저한테 부담이 될까 직접적으로 말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지만 아직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도 시부모님 마음을 조급하게 했을 겁니다. 비록 시누이에게 아이들이 있긴 했지만 아직 아들들을 통해서 친손자를 보신 적이 없으니 섭섭한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런 와중에 40이 다 되어가는 아들에게서 통 결혼에 대한 기미를 볼 수 없으니 조마조마하셨을 법도 했고요. 예, 정우야. 이제 한국에서 자리도 잡았겠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지금까지는 네가 별말 없어서 우리도 따로 묻지 않았다만 결혼 생각이 아예 없으면 몰라도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라면 너무 늦어져서 좋지 않아. 혹시 만나는 아가씨는 없어? 그렇게 물으시면서도 시아버지께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렴 아주버님께서 만나시는 분이 계셨다면 주말에 그렇게 저희한테까지 시간을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가뜩이나 바쁘신 분인걸요. 시부모님이 나를 잡고 저를 앉혀놓고 물으시는 말씀에 아주버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께서도 시부모님이 얼마나 참고 참다 하신 말씀인지 아시기에 섣불리 대답도 못하고 계셨어요. 정우야, 혹시 따로 만나는 사람 없는 거면 이 사람이랑 나 통해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 사실 그동안 네 앞으로 손자리가 제법 들어왔거든.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너만 하면 외국에서 공부도 오래 했겠다. 직장도 나쁘지 않겠다. 사익감으로 너 탐내는 사람들도 주변에 꽤 많았어. 당장 만나서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다 보면 너도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해서. 아니요. 그런 건 괜찮아요, 어머니.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어머님 말씀에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원래도 말투가 그리 강한 편이 아니신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이 거절 의사를 밝히는데 아무리 본인들이 답답하다고 하셔도 의견을 강요하실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께서는 아쉬운 기색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버님 태도에서 여자로서의 촉이 발동했다고 할까요? 아주버님, 지금 만나는 분 계신 거죠? 시댁을 나서자마자 제가 슬쩍 묻는 말에 아주버님이 흠칫하시더라고요. 제 형의 놀라는 기색에 옆에 있던 남편까지 덩달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 만나는 분이 있는 거였어? 그럼 아까 아버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지. 두 분 다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게 아직 두 분께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상황이라. 왜요, 아주버님? 어머님, 아버님은 아주버님이 어떤 분을 데리고 오시더라도 좋아하실 텐데 혹시 무슨 사정 있어요? 제 물음에 난처한 기색이던 아주버님이 결국 입을 여셨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께서는 유학을 하시던 나라에서 같은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 긴 연애를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 나라에서 회사를 다니고 계셨고요. 그 말을 듣고 저랑 남편이 속으로 놀란 건 당연했습니다. 유학생 시절부터 연애를 하신 거면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를 했다는 말이니까요. 형, 그렇게 오래 만난 분이 있는데 여태 아무 말도 안 한 건 좀 아니지. 나 서운하다, 형. 아니, 그게 10년을 쭉 만난 게 아니라 중간에 헤어진 적도 여러 번이고, 만난 시간만 따지면 사실 몇 년 안 돼. 자세하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뉘앙스가 지금 그분 때문에 적잖이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뜩이나 외롭고 서러울 일이 많을 타향살이인데 그 와중에 연애 문제로 속을 썩고 있는 걸 알게 되면 한국의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 뻔하니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주버님, 그럼 그분은 계속 미국에 계신 거예요? 일도 쭉 거기서 하실 거고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여태까지 해온 일이 있는데 저랑 결혼하자고 무턱대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복잡해요. 시부모님께 쉽사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던 아주버님 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괜히 부모님들 기대만 하게 만들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직 시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단단히 약속을 받으신 후에야 아주버님께서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렵 저희 부부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의 첫 아이 임신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아이 생각을 조급하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3년 차가 넘어가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 역시 이제 슬슬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던 차라 본격적으로 병원을 다녀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던 차에 드디어 아이가 찾아오게 된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던 만큼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친손자를 보게 되셨으니 그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쁨도 크신 거겠죠. 아가, 정말 고맙다. 우리 집에서 이제 아기 옹알이 소리를 들을 날이 머지 않았구나. 경사도 이런 경사가 또 없죠. 얘, 너 먹고 싶은 거 있니? 아직 손 메스껍고 그러진 않고? 내가 뭐든 다 해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너무 아직 초반이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원래도 많이 아껴주시긴 했지만 임신 소식을 전한 뒤로는 대접이 더욱 극진해져서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마음에 걸리는 건 또 있었어요. 네 동생이 먼저 아버지 되게 생겼는데 이제는 너도 결혼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 정우야. 네 동생네 왜 저리 다복하게 잘 사는 것 좀 봐라. 너도 장가가면 네 처한테 정말 잘할 성격인데. 그러지 말고 손 한번 보자. 응? 그동안은 시아주버님 눈치 보느라 조심하시는 게 보였는데 제 임신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본인들도 더는 제어가 안 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하기는 저희 나이대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어르신들께서는 형님보다 동생이 먼저 자식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뜻밖의 결혼 닭달의 원인 제공자인 저로서는 이 상황이 편치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해요. 요새 저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더 성하시죠? 이번에는 두 분 다 마음을 단단히 잡수신 것 같은데 어쩐데요?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실 분위기가 아닌데. 아주버님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걱정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수씨? 집안의 경사인데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실 일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더 죄송하죠. 임신 초기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도리어 제 걱정을 해주시는 아주버님께 더 미안해졌습니다. 저렇게 좋은 분이신데 조건에 딱 들어닿는 분이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분과는 요즘에도 계속 연락하시는 거죠? 실은 그게 조만간 그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요? 언제요? 뜻밖의 소식에 제가 토끼눈이 되어 아주버님께 물었습니다. 저번에 유학 시절부터 오래 만난 분이 있는 걸 알게 된 뒤로 아주버님께서 제게 많은 사정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연애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편하게 지인이나 가족에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 그동안 아주버님도 어디 말할 데가 마땅치 않아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제가 먼저 아주버님의 연애를 알아차리고 속사정을 알게 되니 저한테나마 말할 것이 생기게 된 거였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저도 전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이런 식으로는 오래 관계를 지속하는 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 같지는 않으면 우리 만나는 것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싶었는데 며칠 전에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직장을 한국으로 옮기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어머, 그분도 아주버님이랑 헤어지는 게 싫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까지 아주버님 잡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까요? 역시 그런 거겠죠? 그럼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직장까지 이 먼 데로 옮기려고 하겠어요. 아주버님, 조만간 좋은 소식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기대감에 가득 찬 아주버님 얼굴을 보니 이번에야말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분이 제 손윗동서로 들어오셔도 잘 지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저리 좋아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좋은 분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흐르고 정말 아주버님의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귀국 후에는 두 분 관계가 급물살을 탄 모양인지 드디어 아주버님께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조만간 인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 날짜 미리 알려주시면 조율해 볼게요. 저희 부부와 시누이는 미리 들은 것이 있어서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던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두 분 모두 경황이 없이 허둥대시면서도 언제든 좋으니 가장 빠른 날짜에 만나보자고 하시며 반색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보는 걸 싫어하더니만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였네. 큰아들의 폭탄 선언에 어안이 벙벙해진 상황에서도 저 주려고 전복죽 쓰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며 시어머니께서 중얼거리셨어요. 의도치 않게 시부모님을 속인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에 괜히 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결혼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선을 안 보시려고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만나는 분 계신 거 아닌가 싶긴 했었어요. 어머, 얘 그랬어? 아,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나 보다. 선보라는 얘기 할 때마다 애가 얼마나 싫었을까? 아주버님 성격 잘 아시면서 어머님도 별 걱정을 다 하세요. 본인 염려해서 그러신다는 거 모르실 분도 아닌데요. 그래도 미리 얘기해줬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동안은 말을 안 했지? 혹시 아가씨가 별로 결혼 생각이 없었나? 어떤 아가씨일지 너무 궁금하다. 아무렴 아주버님이 고르신 분인데 당연히 좋은 분이시겠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진심이 아닌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로서도 손이 동서가 될 뿐이니 그분이 많이 궁금하기도 했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드디어 지금은 손윗동서인 형님이 된 그분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몸짓에 강단 있게 생긴 형님은 시부모님의 시동생 내외와 시누이 내외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 또한 그런 형님 모습에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긴장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 자리죠. 그래서 저라도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일부러 평소보다 더 나긋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아주버님께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제 인사에 아직 어색한 미소로 답하는 형님과 정말 잘 지내고픈 마음이었어요.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는지 처음 보는 형님을 다들 한마음으로 반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미리 아주버님께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으셔서 전날부터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비록 긴장해서인지 형님은 거의 드시지 못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곁에서 지켜봐온 세월이 있으니 어머님이 애써 감추시려고 하셨으나 서운한 기색이었다는 건 저 혼자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 아래로 슬쩍 어머님 손을 잡아드렸죠. 그제야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어머님께서 평소에 나긋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임신한 제가 먹기 좋을 음식들을 손수 챙겨주셨어요. 그때는 그저 어머님 마음이 좀 풀어지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느라 그런 저희 고부지간을 형님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건 조금 지난 뒤에야 눈치챘습니다. 애초부터 결혼을 전제로 하고 인사를 온 거였으니 양가 식구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는 빠르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님과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아주버님도 갑작스럽게 결혼이 진행되면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가뜩이나 바쁘신 분인데 예전보다 얼굴 뵙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데 재수 씨 도움이 적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신경을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일이 이렇게 잘 풀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결혼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아주버님께서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결혼 전에 형님과 함께 식사 제접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아무래도 제가 임신 중이다 보니 임산부가 먹기 힘든 음식이나 피해야 할 음식을 빼고 제가 잘 먹는 음식을 잘하는 곳으로 식탁을 선택하게 되더군요. 이것도 아이 가졌을 때나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배려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자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요즘 결혼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몸 무거우실 텐데 여기까지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신경 써주셔서 편하게 왔어요.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 아직은 제가 익숙지가 않아서 결혼하고 천천히 할게요. 아직 경직되어 있는 형님 태도가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이제 평생 볼 사이니 만나다 보면 점차 나아지겠지 넘겼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형님은 말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화장실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훈 씨는 시댁 식구들하고 참 돈독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워낙 시댁 식구들이 정도 많고 사람이 좋으셔서요. 아주버님만 해도 참 자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툭 끊긴 대화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당황한 낯을 애써 감추고 말을 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워낙 잘해주셔서 형님한테도 정말 딸처럼 아껴주시고 잘해주실 거예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전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이 지훈 씨 대하는 거 보니 고부지간이 아니라 꼭 모녀지간 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어머님이 그 말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정말 기분 좋아서 한 말이었는데 왠지 동서 기분이 언짢아 보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나 눈치를 보는 와중에 형제가 식당 룸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대화는 거기서 끊기고 말았어요. 그때라도 제가 눈치 좋게 동서 마음을 읽었더라면 그 후의 일들이 좀 순탄하게 흘러갔을까 싶더군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아주버님과 동서가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만삭이 된 배를 부여잡고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정말로 그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부부도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고대하던 큰아들의 결혼에서 첫 친손주의 탄생까지 시댁에서는 웃음소리가 떠날 새가 없었죠. 동서가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저도 출산한다, 몸조리한다 해서 크게 신경을 써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격이 그다지 살가운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시댁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으나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아 안심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을 쓰기에 그 시기에 저는 제 코가 석자였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댁 식구들 모두 성격이 자상하고 다정하니 별 문제는 없으리라 너무 편히 생각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손주 낳고 제 몸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부지런히 챙겨 먹이시느라 바쁘셨고 저희 부부도 처음 겪는 육아 전쟁에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동선회도 결혼하고 바로 아이 갖진 않았다고 했지? 네, 저도 결혼하고 3년 지나서야 아이가 들어서서요. 결혼하고 꽤 돼서 낳은 편이죠. 그래, 그렇지. 제게 묻는 동서 얼굴에서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이나 동서나 이제 막 40대 초입에 들어선 참이었는데 그제야 아차 싶더라고요. 두 분이 다 만원이시다 보니 이제 갓 출산한 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특히 지금 당장 임신하더라도 노산인 동서 입장에서 초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동안 내가 무심해도 너무 무심했구나 싶어 동서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사실 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조금 걱정하던 차에 우리 시윤이가 생겼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아이 문제로 한 번도 압박 주시질 않아서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정말 동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 형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 말에 대한 형님의 반응이 예상보다 뾰족했습니다. 그러셨겠지. 동서는 워낙 딸처럼 대해주신 분들이니까. 꼭 동서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저만 편애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저와 더 오래 보고 지내셨으니 정이 더 드셨을 수야 있겠으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사람을 차별하실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제 입장이고 동서 입장에서야 뭔가 서운할 만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제가 함부로 입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동서는 저를 대할 때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으나 제게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날도 집에 돌아가려는데 기어코 어머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셔서 저희 세 식구 먹일 반찬을 바리바리 싸기 시작하셨어요. 최근에 무릎 통증이 심해지신 터라 괜히 저희들 먹을 것까지 하신다고 고생하지 마시라고 그리 성화를 부렸는데도 자식들 먹이는 재미로 사시는 어머님이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너무 많다. 그래도 이 정도는 싸가야지. 어머님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까부터 동서가 지켜보고 있던 모양이에요. 오늘도 어머님 반찬 싸가는 거야, 동서? 고생스러우시니까 이제 그만하시라도 또 이러시네요. 집에 있는 늙은이가 혼자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거라도 해야지. 큰애야, 이것도 금방 싸줄게. 아니에요. 저희 백화점에서 사다 먹으면 돼요. 동서 많이 싸주세요. 단칼에 거절하는 동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안해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서 친정 형편이 시댁보다 나은 편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동서 앞에서 주눅이 들 때가 있다는 걸 눈치채곤 있었는데 그래도 동서가 저렇게 대놓고 무안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듣자 하니 동서네 친정 아버지가 무슨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현금을 제법 만진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네만큼은 아니어도 그렇다고 시댁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부자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주버님 유학도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셨는걸요. 그래도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못하셨는지 동서가 집안에서 받은 것보다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에게 해준 게 적은 것 같아 마음이 쓰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서가 대놓고 저런 식으로 말하니 시어머니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님이 더 땅굴을 파고 들어가실까 싶어 제가 얼른 말했습니다. 저희 신랑이랑 저랑 어머니 반찬이면 껌뻑 죽잖아요. 어머님 고생스러우실까봐 그렇지 주시면 저희야 고맙죠. 가져가서 남김없이 싹싹 잘 먹을게요. 제 말에 그제야 어머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는 동서 눈길이 곱지 않다는 건 눈치챘습니다만 솔직히 이번엔 동서가 잘못했잖아요. 안 그런가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저희 내외와 아주버님 내외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동서가 제게 그러더군요. 가만 보면 동서는 어머님 앞에서 참 잘 살랑거려. 나 보란듯이 어머님 반찬 싹싹 다 먹겠다고 하는 말 좀 얄밉지 않아? 날카로운 동서 말투에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 두 분 다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저라고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형님, 아까는 형님이 말씀을 너무 무심하게 하셨어요. 자식들한테 당신 음식 해먹이는 걸 인생의 재미로 알고 사시는 분인데 반찬 안 가져가실 거였으면 그냥 맞벌이라서 집에서 자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셔도 됐을 일이잖아요. 그걸 저희는 백화점에서 반찬 사다 먹을 테니 동서 많이 싸달라는 건 누가 들어도 무안할 소리죠. 안 그래요, 형님? 제 말에 동서가 아주버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던 형제의 눈초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당황해서인지 동서는 제게 더 공격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래도 내가 윗사람인데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배워도 내가 더 배웠고 있어도 우리 집안이 더 있는 집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수씨 말 들어보니까 명백하게 당신이 실수한 건데 그걸 짚어주면 사과하는 게 맞지 거기서 윗사람 소리가 왜 나와? 아주버님이 답지 않게 소리까지 지르시며 제 역성을 들어주셨어요. 제 편이라 생각했던 제 남편까지 얄미운 손 아래 동서 편을 드는 게 분한 모양인지 얼굴이 시뻘개진 동서가 대꾸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차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유아적인 행동에 남은 세 사람만 당황해서 멀뚱히 서 있었죠. 저도 저지만 남편과 아주버님도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워낙 가족들 사이가 좋고 형제간 우애가 좋다 보니 그간 집에서 큰 소리 날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건 제가 시집오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동서지간 갈등을 목도한 터였으니 평화주의자인 두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상황에 난감할 법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남편도 당황해서 아무 대꾸도 못했던 거죠. 이내 아주버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죄송해요, 재수씨. 제가 사과드릴게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사실은 저 사람이 요즘 아이 갖는 문제 때문에 많이 예민해요. 집에서도 짜증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들 허허 웃는 상이잖아요. 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저만 빼고 다들 좋아 보이니 자꾸 심통이 나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시은이 보면 자꾸 초조해지고 자기도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재수 씨한테 그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다시 얘기해서 꼭 사과하게 할게요. 어머님한테는 제가 따로 죄송하다고 연락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 씨. 사과받는 저희 부부가 민망할 정도로 한참을 고개를 숙이던 아주버님이 떠나고 나서야 저희 부부는 한숨 돌렸습니다.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된 게 형이 얼굴이 더 안 좋아. 우리 앞에서 저 정도인데 집에선 어떻겠어. 가뜩이나 처가에서 조건 더 좋은 사위 보면 좋았을 걸 성에 안 찬다며 구박하는 것 같던데. 중간에 낀 형만 안 됐어 진짜. 형님 댁에서 아주버님한테 그런데? 그건 진짜 몰랐네. 우리 아주버님만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신대. 자기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해. 아주버님 안 돼서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아선 결혼 전에 어머니가 선보라고 했을 때 그냥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 당신도 괜히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미안해.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지.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임신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더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로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 말면 상관없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솔직히 저도 잘 지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워낙 잘 지낸 탓에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된 갈등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때는 어느덧 출산한 지 1년의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 시은이의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희한테야 소중한 첫 아이입니다만 요즘 추세가 결혼식도 아니고 돌잔치에까지 지인을 부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굳이 여러 사람 불러 요란스레 아이 돌잔치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아이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들과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늘 바쁘시니 두 분 시간 나실 때 시은이와 함께 식사 자리를 따로 만들기로 하고 시댁 식구들과 집에서 조촐하게 돌잔치를 겸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돌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머님이 당장이라도 본인이 음식을 다 해주실 기세로 나오셔서 말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간 저희가 어머님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요. 이번에는 저희 아들 돌도 맞이했겠다. 저희 시은이 예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직접 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도 이번엔 뭐 해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손맛에야 비교는 안 되지만 제 정성 봐서 그냥 대접만 받아주세요. 그런 제 말에도 시어머니는 뭔가 해주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셨으나 감사한 분께 손수 지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저희 부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식재료도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전날부터 둘이서 아등바등 해가며 정성껏 잔치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돌잔치 당일 하나둘씩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돌복을 입은 시은이를 보며 귀여워 어쩔 줄 모르는 식구들과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보다 늦게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동서한테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어머, 시은이 돌복 입었네? 첫 생일 축하해, 시은아. 전에 없이 목소리 톤이 올라간 동서 모습에 얼이 빠져 있는데 그 옆에 아주버님이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계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수습한다고 두 분을 얼른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은아, 큰아빠 큰엄마 오셨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식사 금방 준비되니까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불이 나게 주방으로 들어오는데 등 뒤에서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를 뒤따라 들어온 남편 역시 마찬가지인지 낯빛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니, 남의 집 귀한 잔치에 저게 무슨 예의야? 저러다 또 사고 칠 것 같은데 저대로 둬도 괜찮겠어? 그렇다고 축하해주겠다고 온 사람을 내쫓기라도 해? 옆에 아주버님도 계시는데 별일이야 없겠지. 얼른 음식이나 내가자. 그렇게 긴장된 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례로 내어갔습니다. 심상치 않은 큰며느리 기세에 다른 식구들이 불어 더 가장된 투로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칭찬했어요.
아이, 너희들이 준비 많이 했다더니 음식이 정말 맛있겠네. 그러게, 둘이서 이걸 다 준비하려면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을 텐데. 맛있게 잘 먹으마. 그 말을 듣던 동서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웃음을 쳤습니다. 그 주변의 공기가 싸해졌어요. 하나뿐인 제 자식 첫 생일에 궁상맞게 이게 다 무슨 꼴이람. 나 같으면 건물을 팔아서라도 내 아들 첫 생일이면 남부럽지 않게 의리의리하게 잔치를 열어줬을 텐데. 시윤아, 너도 참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그 말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에요. 우리의 첫 생일이라 나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의 집 경사에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와서는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가 반긴다고 온 가족 앞에서 이런 꼴을 보입니까? 당신 당장 일어나. 귀한 날 초를 쳐도 유분수지. 정수야,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안 나가겠다며 주정을 부리는 동서를 억지로 끌고 아주버님이 불이 나게 사라지셨습니다. 좋은 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속이 상해서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시댁 식구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어떻게든 달래려고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둥, 우리 시은이 돌복 입은 게 너무 늠름한 게 큰 인물이 될 거라는 둥 난리를 피워주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다 돌아간 뒤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씨,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못 가게 말렸어야 했는데 기어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큰아버지가 돼서 시훈이한테도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고 해야 하는데 선뜻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첫 생일이에요. 우리 부부에게도 시훈이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뜻깊은 날이었는데 동서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동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주버님 탓을 할 일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솔직히 오늘 일은 저한테도 너무 상처네요. 당분간 동서랑 마주칠 일 없었으면 해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님.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못나게 느껴졌으나 어쩌겠어요.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번엔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그날은 내가 실수했어. 사과의 의미로 오늘 저녁에 도련님이랑 함께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당장 오늘이요? 나도 오늘 아니면 사과할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래. 사과하겠다는 사람 태도가 참 뻣뻣하기도 하더군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왜 치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 궁상이 어쩌고 우리 시은이가 부모를 잘못 만나네 어쩌네 막말을 해놓고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뀌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이 접종을 한다고 급히 나와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돌려서 거절 의사를 전해도 동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제가 수락하지 않으면 아주 저희 집까지 쫓아올 기세였죠. 거기다 제게 미안해하시던 아주버님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결국 내키지 않는 식사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병원에서 좀 떨어진 고급 호텔 일식집이었습니다. 도저히 집에 들러 옷 갈아입을 시간이 나지 않아 가는 길에 있는 친정집에 들러 잠시 아이를 맡겼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혹시나 저번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아들에게 그 꼴을 또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부랴부랴 약속 장소에 가니 저 말고 다른 일행은 이미 다 도착해 있더라고요. 주문도 미리 한 모양인지 기본 세팅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 늦을까 싶어 급히 온 탓에 겨우 한숨을 돌리려는데 저를 보더니 동서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동서! 지금 꼴이 그게 뭐야? 고급 호텔에서 밥 얻어먹는 사는 사람이 지금 등산복 입고 여기로 온 거야?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동서한테 체면이 없다고 나도 그런 줄 알아? 진짜 급이 안 맞아서. 동서 그 격떨어지는 품이 없는 행동에 진짜 지긋지긋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꺼져. 밑도 끝도 없는 원색적인 비난에 오히려 제가 대꾸를 못하고 있으니 제 대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과하겠다는 인간이 이게 지금 무슨 막말이야? 야, 너 그렇게 잘났어? 내가 그동안도 예뻐서 참아준 줄 알아? 너 같은 거랑 사는 내 형이 너무 안 돼서 참아줬다. 그랬더니 감히 내 마누라한테 이따위 짓을 해? 내 자식 새끼 돌잔치에 그 추태를 부려? 네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다고. 먼저 사람이 돼, 이 비라 참아글 인간아. 정수야, 재수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당장 재수씨한테 사과드리지 못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을 참아줘야 돼? 두 형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때 노크를 하고 들어온 식당 총 지배인이 제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셨네요. 그간 격주했습니다. 기빈불뜨게 대접해야 한다고 하셔서 오늘 특별히 더 신경 썼어요. 바로 내어드릴까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한 궁상맞은 촌 아래 동서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총 지배인을 보더니 동서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그 꼴을 보며 제가 총 지배인에게 말했어요. 아니요. 지금 보니 귀빈 대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예약룸 하나 빼주실 수 있나요? 그쪽에 새로 세팅 부탁드려요. 제 말에 총지배인이 다시 정중히 허리를 굽히곤 자리를 떴습니다. 아까의 아수라장이 언제였냐는 듯 사방이 조용했어요.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비로소 제가 해야 할 말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가진 걸로 끝나는 분이 갑자기 궁상맞은 동서가 좀 있어 보이니 당황스러우세요? 그래요. 내가 여기 총 지배인이랑 안면이 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 호텔 이사시라 어릴 적부터 봐왔거든요. 네. 동서가 제일 기 죽이겠다고 예약한 그 일식집이 바로 저희 아버지가 이사로 재직 중이신 고급 호텔에 입점한 곳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족 행사가 있으면 뻔질나게 들락거렸던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불어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으니 그냥 보면 부잣집 딸 티가 나지 않을 법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는 집 자식인 줄 알면 대접이 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기에 제가 일부러 티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도 했죠. 그러니 동서 같은 인간이야 제겐 너무 흔한 인간 유형이었습니다. 아니, 너 같은 게 왜... 너 같은 거라니 말 가려서 안 해? 이 미친 여자야? 성난 남편 기세에 바짝 쪼그라든 동서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있는지 축에는 못 들어서 모르셨나 본데 진짜 부자들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형님처럼 그렇게 대놓고 가진 걸로 천박하게 급 나누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급 떨어지는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고는 아주버님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주버님, 아무래도 오늘 식사는 힘들겠죠? 앞으로 동서와는 연락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동안 저도 할 만큼 했으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씨. 정수야, 너한테도 정말 못 보일 꼴을 보였다. 내가 나중에 찾아뵙고 다시 사과드릴게요. 아예 자기는 없는 인간 취급하는 저를 보고 분에 얼굴이 시뻘개지든 말든 남편과 그 룸을 나와 새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제가 오는 길에 총지배인에게 연락해 준비한 특별 메뉴가 잔뜩 깔려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한 저를 보고 오히려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형수 때문에 당신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다 겪게 되고 내가 다 미안해. 됐어. 저런 인간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자. 그러고 며칠 후 저녁 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된 아주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별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 문제니 시댁 문제니 핑계댔지만 결국 저랑 사는 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저희 식구들한테 함부로 군 거였겠죠. 저한테 그러는 것까진 어찌 참는데 재수씨한테까지 그렇게 못 보일 걸 보이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든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 부부 선에서 해결했어야 하는데 재수씨한테까지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는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제 사과로는 부족하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씨, 혹시나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절대로 받아주지 마세요. 말 그대로 동서와는 연락을 딱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연락이 왔으나 저도 더 이상 동서를 받아줄 생각은 손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연락을 안 받으니 이젠 문자로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게 생겼다느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느니 제 남편에게 얘기를 잘해달라느니 협박을 했다 애걸을 했다 난리를 피우더군요. 그마저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우리 집안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 보내겠다 메시지를 한 번 보냈더니 뚝 끊겼습니다. 저한테 한 만행을 전해 듣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동서에게 등을 돌렸으니 그 누가 제 남편을 설득해 주겠습니까? 동서는 그렇게 거의 1년을 버텼으나 결국 아주버님께 이혼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유책 배우자는 전 동서였죠.
동서가 나가고서야 저희 시댁에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주버님은 요즘 어머님이 소개해주신 분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머님이 고르고 고른 분들이시니 아주버님과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겁니다. 전 동서는 아직 혼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소문이 어떻게 난 건지 전 동서는 재혼시장에서 기피 대상이 되어 있더군요. 그 폐악을 부려놓고도 이혼이 충격적이긴 했던 건지 직장에도 안 나가고 친정에 박혀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는 알고 싶지 않아서 소문을 물어온 친구에게 더 묻지도 않았어요. 진작 마음을 좀 곱게 썼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만 이제와 늦어도 한참 늦은 말이죠. 재산으로 사람 금 나누고 무시하려고 들었던 제 전 동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만하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연에 빠지다 여성 애독자예요.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사연 한 편씩을 꼭 눌러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사연이라는 걸 보내봅니다. 세상 천지에 분란 일으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간혹 있을 수도 있으나 드물 거라고 여기네요. 저는 소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여기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었죠. 아리송한 제 모습이 이 사연에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부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는 고부 갈등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친할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낙상사고를 당하셨고 그 이후로 거동이 좀 불편해지셨는데 저희 집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이때 친할머니께서 우리 친정엄마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친정아빠께서 장남도 아니고 삼남이셨는데 다들 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부담스러워해서 저희가 맡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친정엄마의 동의가 있었죠. 남편이 일찍 떠나보낸 과부가 자식 5 키우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2번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들, 딸들, 넷이나 나를 나 몰라라 할 줄이야. 내가 이 인생 헛살았구나. 할머니,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할머니를 다들 모시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니, 나를 두고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서 지금부터 모시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전부 꺼려한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네 엄마에게 더욱 고마운 게지. 어디 며느리 된 입장으로 자기 시어머니 선뜻 모시고 살기 쉬운 줄 아니? 같은 여자로서 나는 그 어려운 심정 10분 이해한다. 채영이 너는 외탁을 하였는지 그런 자기 엄마 닮아서 벌써부터 이렇게 이해심이 넓고 심성이 고운 것 같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저 말썽쟁이라고 학교에서도 자꾸 선생님께 혼나는걸요? 동생도 잘 돌보고 이렇게 어른한테 공손한데 학교에서도 잘하겠지. 선생님이 우리 채영이를 잘못 보셨네.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착하고 효심이 깊다 하셨지만 제가 학교에서 말썽쟁이였다는 건 사실이었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면만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는 친할머니, 부모님, 남동생에게 다 잘하려고 애쓰는 아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을 밖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식으로 굴었어요. 천사표와 악마표 얼굴을 양분해서 살았죠. 그게 저만의 스타일이었나 봐요. 친정 아빠의 형제들, 어른들께 이런 표현을 쓰면 실례일 수 있으나 속된 말로 불효자들이고 글러먹은 분들입니다. 힘들게 본인들 키워준 어머니 은혜도 저버리고 자기 밥그릇들만 챙겼어요. 그런 건 타고난 것이겠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저도 이런 기질을 좀 타고났습니다. 나서서 오지랖 부리고 이런 건 친정 엄마를 닮았는데 성격이 살짝 뒤틀려 있으며 늘 안에 욱하는 성질을 숨기고 있는 건 친가 어른들 유전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남편하고 연애할 때 꺼내든 건 천사표 얼굴이었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은 얼굴이에요. 저는 남편하고 잘 맞았어요. 혹시 한때 대중매체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차도남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남편은 딱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차도남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차가운 도시 남자이지만
내 여자에게만은 따뜻할 것이라는 게 포인트였죠. 남편은 말수가 적고 어딘가 냉랭한 분위기가 살짝 풍기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느낌 자체가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 사람이어서인가 부친성 좋고 시골 출신인 저에게 남편은 끌렸다고 합니다. 사귀게 되고 초반에 파주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가서 데이트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이 막 찾는 좋은 카페들 같은 게 거의 없었을 때라서 거의 시골 느낌이었네요. 오빠, 여기 봐봐. 이거 쑥이다? 여기 쑥이 지천에 있네? 이런 건 못 먹는 거지? 식당에서 나오는 쑥하고 다른 거지? 에이, 아니야. 이거하고 같은 쑥이야. 아직 쑥이 어릴 때라서 뜯어서 먹으면 딱 맛있겠다. 우리 이거 좀 뜯어갈까? 오빠 저번에 보니까 부침개 잘 먹던데? 쑥 부침개 어때? 이걸 뜯어서 부침개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냄새만 쑥 냄새이고 먹는 거하고는 다른 줄 알았는데 나 쑥 부침개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서 맛도 까먹을 것 같지만 잘 먹긴 해. 그런 거 좋아해. 잘 됐다. 그럼 내가 오늘 해줄게. 이런 거 그냥 밑동을 손으로 뜯으면 돼. 마침 손수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잔뜩 싸가야겠다. 반죽은 살짝만 묻혀서 쑥만 가득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 사 먹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야. 저는 그냥 주절주절 됐을 뿐인데 남편이 나중에 말하기를 저한테 이때 제대로 꽂혔다고 합니다. 자기는 요리라고 해봐야 계란으로 하는 거, 라면, 파스타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건 기본이고 찌개, 나물, 찜, 요리 등등 뚝딱 해내니까 남편이 저에게 엄청 빠졌죠. 사실 자기 이상형이 이런 여자라지 뭔가요? 참고로 남편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평생 살아온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가 친척들 중에 시골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외조 부모님이 그나마 시골에 사셨는데 장남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지 오래라고 했죠. 서울에서 자취하면 거주 비용만으로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못 모았더랬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인 것부터 먼저 염두에 두고 걱정하셨네요. 시골에서야 사실 별로 큰 돈 안 쥐고 있어도 얼마든지 유유자적 생활하실 수 있으니 두 분도 별로 돈 욕심 없이 살아오신 바였네요. 저는 대학 때문에 20살 때부터 서울에 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걸 비웃으셨습니다. 나는 늘 이게 신기하더라. 왜 지방 사람들은 쉽게 자기를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엄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채영이 너무 착하고 마음도 어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는다고요. 뭐야? 우리 채영이? 아이고, 정성스레 아들 키워나 봤자 하나도 소용없구나. 엄마, 다 큰 자식이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엄마가 굳이 의견을 더하실 거예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는 설전이 오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케일로 따지자면 대하 드라마는커녕 미니 시리즈에도 못 미치고 그냥 단막극 수준으로 보이는 지지부진한 대화가 올해도 이어졌죠. 저는 왠지 다리도 저린 것 같고 너무 지루하기도 해서 하품이나 몰래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가증스레 눈물 연기 펼친다면서 뭐라 툴툴대셨지요. 하품해서 눈물이 맺힌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제가 풀이 죽은 줄 알고 그때 남편은 더더욱 시어머니께 맞섰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이를 갈며 허락 아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 해라 해. 시골 천년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고 싶거든. 이 엄마 가슴에 대모 땅땅 박고서 결혼하라고. 누가 봐도 반어복 가득한 허락이었지요. 한편 따로 배웠던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주 의외로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답지 않게 너스레도 잘 떨고 부침성도 좋고 씩씩하고 너무 마음에 드네. 이런 아가씨를 어디서 또 만나겠어? 우리 아들놈이 한 건 했구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등장했어요. 훈훈했던 분위기를 깬 건 바로 남편의 누나인 제 시누이였습니다. 글쎄요, 아빠. 우리 엄마 눈높이에는 영 맞지 않는 수준인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사람을 대놓고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여자들 사이에서 있는 묘한 기선제압, 신경전 이런 게 느껴졌어요.
나는 시골이라고 하면 한평생 피땀 흘려 일한 성공한 사람들이 정년 퇴임하고서 여유로운 노후를 누리기 위해 귀농하는 그런 동네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런 시골이 아닌 시골 사람이구나. 되게 비꼬면서 말을 하던데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싶었어요. 멋들어진 시골만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게 뭐 어쩌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웃어줬네요. 신우이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남편이 무척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걸 굉장히 으스대며 저에게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해주더군요. 참고로 제가 먼저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배우자 복이 내가 워낙 많아서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나는 걱정이라는 게 없어. 아이나 키우면서 살고 그냥 행복해. 내가 꿈꾸던 삶이야. 어? 어라? 왜 지금 전화가 오지? 여보세요? 네네, 어머니. 네, 아니에요. 저 잠깐 외출한 거예요. 금방 들어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들어가세요. 그런데 금방 제 앞에서 다른 구석도 들통이 났었죠.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기 한번 못 펴고 사는 며느리 같았습니다. 저에게 으스대던 와중에 전화가 오니까 금세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민망했는지 그냥 가면 될 것이지 굳이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살림하면서 애 보고 이런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못 사는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느니 뭐 그런 헛소리 하던데 돈 잘 벌어오는 남편 못 만나서 그러는 거야.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안 관둘 예정인데 형님께서는 그러면 제가 결혼을 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부족한 남편과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얘기가 그렇게 되나? 이상하네? 신우이가 멍청하게 머리를 긁적이길래 제가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는 말은 신우이를 위한 것 같다고요. 시댁을 맛보기 한 저는 어쨌든 남편하고만 잘 맞으면 다른 건 모두 부수적인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고부 갈등 없는 집안을 몸소 체험해보며 자라왔고 대학을 서울로 와서 그때부터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생활하면서 저 하나 건사하면서 앞만 보고 살아오기 급급했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결혼하고 나서의 삶을 상상하면서 고부 갈등을 대비했겠나요? 전혀 아니었죠. 저는 제가 활발한 편이니까 상대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런 면에서 딱이었고 자취생활을 오래 한 터라서 저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구석이 강했는데 남편 자기 영역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역 그리고 자기 여가 시간을 보장받아야 숨통이 트인다고 믿는 유형이었다고나 할까요? 정말이지 이런 생활 방식이 저하고 딱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각자 따로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는 사이였기에 기본적으로 잘 맞았지요. 제가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친정은 깡촌 시골집이고 이런 마당인데 남편은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가 앞으로 더 열심히 벌면 된다고 여기는 게 끝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었죠. 이런 결혼 상대는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거라고요. 남편만 있다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무조건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작정하고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시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저 싫어하는 사람이 신경 쓰이고 거슬렸어요. 저러시다 말겠지, 초반이라 저러시겠지 싶어서 항상 웃음으로 상대해드렸습니다. 먼 소리를 들어도 헤헤 웃고 말았어요. 저는 이걸 천사표 며느리 카드를 꺼내든답시고 이렇게 군 것이었죠. 그런데 되려 시어머니께서는 약이 오르셨던 것 같네요. 내 아들과 결혼하다니 너는 웬 출세라니? 로또 맞았다고 네 고향 사람들에게 얘기는 다 했니? 시골 사람들은 별별 것들을 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공유하는 족속들이잖아. 네, 그냥 벼락 출세했다고만 소문했는데요. 그래? 여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얼굴만 예쁘고 몸매만 괜찮아도 그럴싸한 건데 너는 어째 그런 것도 못 갖췄을까? 최후의 보루마저 너는 갖추지 않은 건데 운빨이 너무 강해서 이 정도면 벼락 출세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해. 그러면 그냥 눈이 삔 남편 얻었다고 그렇게 소문을 낼까요? 제 딴에는 진심으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심껏 듣고 성의껏 반응을 해드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아주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입니다.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을 받았지요. 자꾸 실실 웃으면서 사람 약 올리는 거야? 너처럼 기가 대책 없이 강하고 싸가지가 은은하게 없는 애는 처음 봤다. 차라리 악독한 년이 낫겠어. 너는 내가 딱 보니까 사람 속 뒤집어 놓는 능구렁이 유형이야. 너 어릴 적에 능구렁이 같다는 소리 꽤 들어봤지? 맞지? 제가 구렁이 비슷한 건 어릴 적에 산에 갔다가 잡아보기는 했는데요. 뭐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어디서 자꾸 실실 쳐오고 자빠졌어? 너 앞으로 또 그렇게 웃기만 해봐. 죄송해요. 또 웃어버렸는데 저 이렇게 웃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긴 내가 너를 확 쥐어받아주고 싶어지지. 아이고 내 속이야. 이러다가 화병 걸리겠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친근하고 좋은 며느리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웃은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웃을게요. 어머니 화병 걸리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 아들은 대체 어디서 이런 환장할 것을 데려왔다니? 내가 설마 딸내미 결혼은 잘 시키고 나서 아들내미 결혼으로 골머니 알을 주는 상상도 못했구나. 강남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포 용산쯤에 아파트 한 채는 가진 무난한 집안하고 연을 맺고 싶었는데 갤러리아 명품관 같이 구경 가고 나한테 명품 가방 신상 나온 거 있으면 좀 알려주고 나한테 기본적으로 명품 스카프 하나씩은 센스 있게 들려줄 줄 알고 그런 며느리. 내 아들 인물 잘 빠진 걸 봤을 때는 그런 며느리 얻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째 이런 대형 사고가. 사람 면전에 대고 저런 혼잣말을 하시다니 어찌됐건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저는 겸연쩍게 눈치만 한참 보다가 제법 진솔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갤러리아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가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명품 잘 소비하지는 않아도 좋아해요. 없어서 못 쓰는 것뿐이죠. 당연하지. 네가 명품 잘 쓰면 그거 다 내 아들 돈인 건데 너는 늘 검소하게 살아. 네 출신과 본분에 맞게. 그리고요 어머님, 마포 용산에 아파트 한 채가 무난한 거라니 있어봤자 대출빚 덩어리인 집들이 많을 텐데요. 부자도 많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저는 제가 딱히 뒤떨어지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지. 왜 네가 판단을 하니? 어떤 조건을 봐도 네가 내 아들보다 못한데 어디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한강 보이는 아파트 한 채만 있었어도 나 너 이렇게 못마땅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인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논리를 펼치시며 저에게 잘못을 전가하셨고 이를 박박 가시는 것도 모자라 꽉 쥔 주먹을 제 눈앞에 들이밀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헤헤 웃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진지한 얼굴로 가만히 있었지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저는 진지하게 시어머니를 상대해드리는 며느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뿐인데 왠지 시어머니께서는 제 길을 잡아 눌러놔야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당황해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당신의 지원군이자 쫄따구를 부르시더군요. 시누이 말이에요. 셋이 근교로 놀러가자는 시누이의 제안에 제가 흔쾌히 따랐죠. 그런데 식당에서 막 식사를 끝냈을 때 친정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영상통화였습니다. 남동생이 친정엄마께 영상통화법을 새로 알려드렸다고 하더니 금세 익히신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한 제가 얼른 받아봤죠. 친정엄마께서는 다름 아니라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쉬시던 도중에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해본 것이었더라고요. TV에 나온 식당에 시어머니, 시누이랑 왔다고 하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뭉클했죠. 화면 보면서 셋이 함께 손을 들고 인사하는 것으로 짧은 영상통화는 금세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곧장 이러더군요. 선크림 좀 잘 챙겨드려. 보니까 모자를 쓰셨는데도 얼굴이 벌겋게 된 게 보이네. 가끔 바르고는 계신데요. 땀 흘리면 눈이 따갑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을 못 하신다면서 선크림을 종종 안 바르세요. 어머, 진짜? 그거 싸구려라서 그렇다? 시장에 가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싸구려라니요? 엄연히 선크림 기능이 있는 걸로 사신 건데요. 오히려 제가 사서 쓰는 것보다도 더 효과 좋은 제품인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샀다고? 시장에서 사신 건 아니겠지? 아니요, 시장에서 사신 거는 맞기는 맞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이 깔깔 웃으면서 뒤집어졌어요. 민망하고 어이가 없었죠. 사실 그때 저는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이 무례한 사람들을 보았나 싶었지만 이런 거 너무 티를 내면 얘 무섭다 그럴까봐 당황한 듯한 표정만 짓고 있었네요. 그런 제 속을 알 리 없는 신우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옳게 안 그렇게 봤는데 은근히 불연하네? 그런 건 딸을 챙겨드리는 건데. 나를 봐. 우리 엄마 내가 항상 체크해드리잖아. 그러게요. 제가 형님을 본받아야겠어요. 형님, 그러면 선크림 하나 좋은 걸로 알아봐서 사주실래요? 제가 그거 저희 친정엄마 가져다 드릴게요. 드리면서 꼭 형님이 골라 사주셨다고 말씀도 같이 해야겠어요. 내가 왜? 올케가 사면 되잖아. 저는 시골 촌년 출신이라 그런가 화장품 보는 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형님은 센스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결혼을 워낙 잘하셔서 돈 쓰는 거 걱정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참, 먹기 전에 잘 먹겠다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다 먹고 나서 인사드리네요. 잘 먹었습니다, 형님. 당연히 형님이 쏘시는 거죠? 형님, 최고예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더니 단박에 신우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 뭔가 하실 말씀은 많아서 입이 근지러운데 문장을 못 골라서 참는 기색이셨습니다. 저는 그 기색을 못 읽은 척 했죠. 후식 먹으러는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선수를 쳤죠. 와, 제가 형님 덕분에 이렇게 멋진 대원 카페에 와서 맛있는 것도 주문해보네요. 시골 촌년이 출세해서 행복해요. 뭐야? 설마 이것도 내가 사는 거야? 올케한테 이런 데서 돈을 쓸 기회를 내가 뺏을 수야 없지. 에이, 저 민망하실까봐 일부러 안 그러셔도 돼요. 깡시골 출신 촌녀에게 이런 거 얻어두시면 형님 자존심이 용납 못할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얼마나 형님 결혼 잘하셨다고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어머님 앞에서 돈 쓰실 기회를 제가 어떻게 빼앗겠어요? 그래? 뭐 올케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별 수가 없네. 한번 골라봐. 식후니까 커피 마실 거지? 아메리카노? 아니요. 커피도 좋지만 다른 거 시켜볼까 봐요. 여기 생과일 쓴다고 적어놨네요. 저는 생망고 스무디 먹을게요. 비싼 값을 하겠죠. 그리고 조각 케이크는 잘 나간다고 적혀있는 초코, 단호박, 생크림 하나씩 해서 골고루 맛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어머니 빵 다 집으셨어요? 음료 어떤 거 하세요? 빵을 골라 담은 쟁반을 들고 오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따뜻한 라떼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다가 제가 신우이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어리둥절해 하셨죠. 저는 눈으로는 신우이를 눈짓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따봉 표시를 시어머니께 해드렸습니다. 그제야 신우이가 이것도 쏜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빵을 한가득 담아온 쟁반을 계산대로 얼른 올려두었습니다. 신우이가 산다는 거 알고 물으실까 봐서요. 엄마? 빵을 왜 저렇게 많이 고르셨어? 이러다가 당뇨 오시겠네. 세상에 저게 다 얼마치야. 엄마, 이런 데서는 2개만 담아도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네가 계산할 줄 알았니? 난 제가 계산할 줄 알았지. 돈 쓰는 소비개는 없는 여자 얻었다고 그렇게 내 아들한테 귀띔하려는 작전까지 세웠건만. 수포로 돌아갔네. 에라이, 그냥 네가 얼른 계산해. 엄마, 나 결제하면 애들 아빠한테 바로 알림 문자 간단 말이야. 짜증나 진짜. 애들 아빠가 얼마나 입이 싼데 꼭 신부한테 쪼르르 가서 다 이른다고. 신우이가 오만 짜증을 다 내면서 카드를 찾더군요. 저는 계산원과 상대하는 척, 거기에 집중하는 척을 해서 두 사람이 안심하고 속닥거린 것이었지만 사실 저는 온 신경을 뒤로 열어놓고 있어서 다 들렸습니다.
그 속닥거림을 안 들은 척 뻔뻔하게 웃으면서 카드 결제되는 모습을 지켜봤네요. 빵과 음료를 먹는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시누이를 향해 결혼 생활 잘 하라면서 잔소리를 좀 하시더군요. 애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잘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신경질적으로 포크로 빵을 난도질 하더라고요. 가정교육 수준 알만하다 싶었네요. 시누이 그간 짐작만 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죽하면 어린 애들만 둘 있는데 숨이 막힌지 어디에든 애들을 맡기고 자꾸 밖으로 나돌려고 했을까요? 일종의 우울증으로 보였어요. 돈이 다가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자기 딸을 두고 결혼 잘했다면서 자랑만 하고 시누이에게도 참고 잘 살면 장땡이라 세뇌만 시키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싶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의 잘한 결혼이란 기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은연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영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없는 며느리라는 것을요. 애초에 배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미달이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어머님께서 나를 마음에 계속 안 들어 하시고 마음의 문을 아예 안 여시는 건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아. 내가 배경 부족한 며느리니까 무조건 성이 안 차시는 거지.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알 것 같긴 한데 좀 과민하긴 하다. 우리 엄마 성격도 좀 나긋나긋하지는 않으시고 말씀도 솔직히 막 하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자식 사랑하셔. 사위, 며느리 다 속으로 품으시는 분이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해. 내가 무슨 겉만 봤다고 그래? 겉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셔. 그때 남편하고 감정이 살짝 상했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봅니다. 마침 친정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허심탄회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할머니랑 잘 지내셨어요? 대체 어떻게 고부 갈등도 없었던 거예요? 나라고 해서 갈등이 아예 없었을까? 어린 네 눈으로 읽을 수 없었던 기류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잘 살았던 건 늘 누군가가 참았기 때문이야. 그게 나였던 때도 있었고 네 할머니였던 때도 있었지. 항상 누군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게 인간관계야. 고부관계는 특히나 그렇고. 엄마, 만약에 상대가 안 참는 것 같으면 내가 참아야 할까요? 엄마는 예전에 엄마가 더 많이 참으셨어요? 글쎄, 그건 하늘나라로 여행 가신 네 할머니에게 여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참았다고 하는 것에 과연 동의를 하실지 확신이 없거든. 그런데 나는 어쨌건 네 할머니에게 항상 감사했어. 왜냐면 내가 노력하는 거, 희생하는 거, 그런 거를 인정을 늘 해주셨거든. 때로는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야. 그게 인간관계이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랫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 같고 딱히 잘나게 내세워서 뭘 해드린 것도 없고 나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우리 딸 기특하다. 생각만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게 대단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집만 피우다가 세상 살다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 딸은 장하네. 저를 칭찬해 주셨던 친정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내심 생각이 많으시기는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틀 뒤 저희 집으로 반찬을 부쳤다고 연락을 주시면서 약간 망설이시는 말투로 반찬을 제 시댁에도 보내시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셨거든요. 제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음식을 직접 농사 지으신 걸로 하시고 이웃들이 직접 지은 거 받아서 하시고 국산재료 다 쓰시고 정성 가득하거든요. 친정엄마께서 농사일로 은근히 바빠서 요리는 자주 못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솜씨가 좋으십니다. 괜히 시어머니 모시고 사신 며느리가 아니셨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무척 반색을 하였어요. 장모님 잘 뒀다면서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나이가 드시며 젓갈, 장아찌 같은 짭짤한 반찬을 좋아하시게 됐다는 정보까지 알게 되신 친정엄마께서는 의욕을 밝히셨습니다. 입맛 잘 도는 간간한 무침류로 준비해보겠다고 하셨죠.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에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그때 공교롭게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딱 잔소리를 날리시더군요. 나는 이날 이때까지 남편 밥상 차리는 아내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
너는 뭐야? 시골 촌년 출신이면 밥 좀 구수하게 잘 차려봐. 내 아들이 너 손끝이 야무지다고 그래서 그거 좋게 보고 결혼을 해준 것 같던데 너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때리니? 지난주에 오빠가 아팠을 때 제가 밥을 잘 안 차려줬다고 이러시는 거죠? 근데 저도 일을 다니니까요, 어머님. 아파서 입맛이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 사람의 컨디션에 제가 맞춰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벌써 지난 일을 갑자기 지금 왜 말씀하세요? 생각할수록 분해서 그렇다. 왜? 너는 누가 그런 자세한 변명 듣고 싶다 그러니? 죄송하다, 잘못했다,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간 너는 늘 태도가 빳빳해. 시골 잡초 닮았니? 확시 그냥 농약을 쳐버릴까 보다. 그런 모진 말씀을 들으면 사과하려다가도 목구멍으로 쏙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성숙하게 굴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하면 이 사회에 혼란이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심정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남편이 그때 아팠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서러운 심정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밥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다 이해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구구절절 드렸어요. 정중하게 꼬리를 내렸더니 세상에나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이때다 싶으셨는지 잔소리 폭탄을 쫙 날리시더군요. 하도 귀가 따가워서 휴대폰을 멀리 내려놔야 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곧 친정엄마가 맛있는 반찬에서 시댁으로 부치실 예정이었으니까요. 그거 받으시면 지금 저에게 화를 내신 것까지 누그러져서 되려 저에게 미안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올케, 다음 달에 단풍 물들면 우리 엄마 모시고 어디 좋은 데 갈까 하는데 그런 곳은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 올케 평일에 언제 시간 낼 수 있어? 올케가 된다는 때에 맞춰서 정하려고. 그런 계획이시군요. 형님, 근데 이걸 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며느리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아들 데리고 가는 걸 어머님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뭐? 걔 데리고 가면 재미없어. 참석도 안 하려고 들걸? 그리고 엄마가 자꾸 우리 아들 타령할 거 뻔해서 같이 가면 안 돼. 피곤한 평일 중반에 귀한 아들 데리고 이런 데 왔다면서 엄마가 쓸데없는 난리 치실지도 몰라. 그래요? 저도 피곤함 느끼기는 마찬가지인데. 맞다 형님. 선크림은요? 저희 친정 주소를 생각해보니까 안 알려드려서요. 주소를 몰라서 아직 못 보내신 거죠? 백화점에서 선크림 사두셨죠? 그 선크림. 내가 현대백화점 갔다가 선크림을 보기는 했는데 그게 됐어요 형님. 안 사주셔도 돼요. 선크림 살 돈 없어서 제가 친정엄마 안 사드린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파는 거 인터넷에서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사드리면 돼요. 형님 본인 챙기세요.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나 사드시고요. 옳게! 나 알아서 잘해. 남편 잘 만나서 일 안 다니는 사람이 난데 올케가 왜 나를 아래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 아래로 본다뇨? 전혀 아니에요. 형님이 윗사람인데. 근데 동병상련인 부분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며느리라는 거? 그냥 제 생각인데 비슷한 것 같아서요. 형님, 시댁 때문에 힘드신 일 있는데 털어놓을 데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해질지 모르잖아요. 참나, 진짜 웃긴다. 옳게. 갑자기 뭐 이상한 드라마라도 봤어? 어이가 없네. 신우이가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충동적으로 말을 술술 뱉고만 것에 민망할지언정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인간관계는 그런 거라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신우이를 두고 자기도 시댁에게 시달리는 눈치인데 자기 처지 생각 못하고 왜 나한테 시비를 건담? 이런 감상만 했었거든요. 이런 감상을 버리고 신우이를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늦은 밤중에 신우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가만 보니까 부부끼리 모인 적이 없네? 어른은 빼고 부부 넷이서만 맛있는 거 먹는 자리 한번 만들자.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새 시어머니와의 단풍놀이는 사라진 뒤였죠. 피식 웃음이 나왔네요. 나쁜 징조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방심이었습니다. 곧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친정엄마께서 당일 택배를 붙이셨다고 하길래 제가 일찍 업무 끝나는 대로 시댁에 한번 가봤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고향 친구분과 낚시를 가셨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버님께서 반찬 온 거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요. 좋아하기는 개뿔이? 이거 어차피 죄다 못 먹는 거야. 근데 대뜸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희 친정 엄마께서 보내주신 그 반찬들을 줄줄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어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 너무 당황해서 정지 상태였어요. 설마 저게 버리는 것일까 싶어서 안 믿겼던 거죠. 머리가 멍해진 상태로 입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이런 기행을 벌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또 그 말투가 마음에 안 드네. 너는 참 글러먹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니? 생각을 해봐라. 저번에 영상통화할 때 사돈이 손 흔드시는 거 보니까 세상에 그 손이 얼마나 더럽던지. 그걸 다 보셨어요? 일하시던 도중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야. 손톱에 분명히 때가 다 끼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걸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 시골 인심, 시골 손맛. 내가 이런 거 딱 질색하는 사람이야. 위생에 전혀 신경 안 쓰고 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 내가 괜히 촌시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왜 이걸 다 버리세요? 저한테 주기라도 하시든가요. 그리고 이거 어머니께만 드린 거 아니에요. 아버님 드시라고 친정 엄마가 챙겨주시기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독단으로 이러세요? 욱해서 이러신 건가요? 내 남편하고 내 아들이 이런 거 먹는 거 싫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네 면상 보니까 화딱지가 나서 욱한 것도 맞지만 버리고 나니까 후련해. 네 길을 꺾어 놓다 못해 박살내고 싶은 게 내 본심이야. 네가 잘만 했으면 내가 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었지. 이게 다 네 잘못이지. 와, 이런 시어머니가 기다릴 줄 알았다면 저는 이 집안 며느리 안 했어요.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싶어서 지금 후회 중이네요. 후회? 거짓말하지 마라. 내 아들 낚아서 땡 잡았다고 희희낙낙하면서 사는 주제에 너 볼 때마다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거머리 같은 것이. 이래도 안 떨어져 나가겠지. 그럴 바에는 내가 너 서서히 말려주기마. 네가 잘 모르는 거지. 내 아들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효자야. 절대로 나 못 져버리고 날 두고 네 편은 못 들어. 그럴 아들이야. 나는 내 아들 믿는다. 그러다 순 넘어가시겠네요. 말씀 다 끝나셨나요? 뭐야? 며느리가 되어서 너는 너무 맹랭한 게 늘 꼴불견이야. 이거 사.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굴어야지. 엄연히 상호관계가 명확한데 너는 기운 자체가 드세. 그래봤자 내 아랫사람인데 너는 왜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인정이지 굴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요, 당신 며느리.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앞으로 성큼 다가가서 손을 날렸습니다. 짝소리가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 뺨을 제가 치고 만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시더군요. 상황을 못 믿으시겠다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제가 버려지는 반찬들을 보고 현실을 빨리 인식 못했듯이 말이죠. 네가 지금 나를 쳤어? 나를 때렸어? 보자 하니까 왜 사람이 끝도 없이 추해질까? 당신이 그럴수록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 그래, 우리 엄마 시골 깡촌 사람이고 나 시골 출신이야. 그럼 내 입에서 당신을 향해 어떤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봐. 당신은 내가 봐온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천박해. 사람이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나 이렇게 폭발하려고 유도한 거 아니신가? 성공하셨으면 웃으세요. 거머리 퇴치 제대로 했다고 기뻐하시라고요. 울상이처럼 연기하지 마시고. 더러워서 며느리 노릇 못해 먹겠네.
어머나 세상에나,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내 아들이 여태까지 속은 거구나. 그놈의 아들 타령 그만 듣고 싶어서라도 당장 이혼합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만나 당장 이혼 얘기부터 꺼냈죠. 뺨을 쳤을 때부터 파국이었고 이혼을 저는 각오한 바였습니다.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 정도로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과 제가 그 정도로 심한 대처를 했다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얽혀 있었으니 남편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결론을 지은 바였으니까요. 내가 네 인생에서 꺼져줄게. 아,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장담하는데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네 엄마 때문에 소용없을 거야. 네가 네 엄마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알아들어? 너 원래 이렇게 차가운 여자였어? 표정부터가 평소와 달라. 이렇게 싸늘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놀랐어? 왜? 청심환이라도 사줘? 근데 미안하지만 알아서 사 먹어. 나보다 돈도 잘 벌잖아. 불도저 같은 기질이 있어서 저는 짐 간단히 싸서 바로 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을 봤는데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엄청 와 있었죠. 시어머니를 통해 상황을 들은 뒤였던 거예요. 저는 고민하다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습니다. 신우이가 흥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옳게 사실은 있지. 우리 엄마가 시골 콤플렉스가 있어. 시골 출신이라 그러신 것 같아. 원래는 사투리도 심하셨는데 지금 싹 고친 거야. 나름 놀라운 전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골 출신이란 이유로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셨다네요. 그러면서 큰 상처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뜩이나 저 같은 부족한 조건이 싫으신데 제가 시골 출신이기까지 하니까 더 질색하셨던 거죠. 그리고 반찬 그런 거 바리바리 싸는 거 우리 외할머니가 예전에 곧잘 하셨던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에 대한 애증이 무척 깊으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잘하시고 희생하고 그랬는데 외할머니는 아들 타령만 하셨고 장남인 외삼촌만 축혀 세우시더니 결국 외삼촌 계시는 미국으로 재산 다 처분하고 넘어가셨어.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 재산도 다 외삼촌에게 가버렸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희생은 다 하고 외삼촌 학비도 냈었는데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그 차별이 끝끝내 가슴에 박히신 거지. 그런 일 당하셨으면 본인은 안 그러셨어야 맞다는 말을 할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역지사지 이심전심이 될 것 같았으면 신우이는 저한테 처음에 왜 그랬겠나요. 사람이라는 게 답습을 안 해야 하는데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라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하나 봅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혼 결심을 마쳤고 마음 아파서 친정 엄마께는 반찬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제 직장에 아예 찾아왔죠. 왜 이래? 잠만 말고 이혼하자. 서류 먼저 준비해서 나한테 주면 도장 찍을게. 이러지 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는 역시 당신이랑 끝내고 싶지 않아. 당신에게 실망도 했고 놀라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더라고. 이대로는 못 헤어져. 이혼은 너무하잖아. 왜 나와 함께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 부부가 이래도 돼? 이건 해결될 게 아니야. 어머님은 이미 어머님만의 가치관이 너무 오래 박혀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당하면서 고개 숙이는 스타일이 아니지. 특히 나는 타인과 내 가족의 경계가 뚜렷한 사람이라 내 식구들 건들면 못 참아. 내가 앞으로 중간에서 잘할게. 아니, 당신이 앞으로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할게. 내가 맹세해. 그게 정말이야? 안 믿기는데 각서까지 쓸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로 각서를 써왔어요. 심지어 보증인으로 신우이 자필 서명까지 함께 받아왔더라고요. 신우이가 자기 엄마가 아니라 제 편에 드는 심정으로 각서에 동의해줬다는 게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돼서 친정 엄마께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시어머니랑 불화가 있어서 남편하고도 좀 꽁기해져서 이혼 얘기가 나왔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미 남편에게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랑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 아이고, 이게 다 뭔 일인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네가 정서방을 많이 사랑하는지 그것만 보고 결정해. 그때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솔직히 그만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남자 또 못 만날 거라는 확신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그 각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는 따로 만나서 상황 전달은 드렸고요. 제가 시어머니 뺨을 때렸던 걸 반성하고 있다는 뜻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는 머리 아프시다는 말씀만 한 번 하셨을 뿐 저희 부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이고, 여편네 성질머리 무섭더니 내가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지. 앞으로 내가 몸 아프다는 핑계로 마누라 내팽개치지 않고 단속 잘하며 살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야. 신우이가 며칠 뒤 전해준 후모드로는 시어머니께서 크게 분노하시며 거의 발작을 하셨다네요. 저 때문에 아들과 사이 틀어진 게 분에 미치겠다며 엄청 우셨대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역할을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단속에 들어가셔서 시어머니의 뜨거운 콧김이 저에게 닿는 일이 없었어요. 남편도 자기 위치를 잘 지켰고요. 조금은 황당한 고부 갈등이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었죠. 저도 내면을 더욱 다스리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볼까 합니다.